여러분, 굿모닝. 성서고고학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날씨가 좋군요. 여러분, 우리가 성서고고학을 하려면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레바논, 이란, 이라크, 터키, 이탈리아, 로마죠. 또 이집트 뭐 이런 데 가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고고학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고학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종로에 가면 광화문 근처에 보면 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종로 일가죠. 일가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옆 밑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유리를 깔아가지고 그걸 내려다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사실은 고궁이라든가 고궁이나 무슨 무덤, 왕릉 이런 게 다 고고학 유적이 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고고학 유적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좀 가족들이 소풍 삼아서 가보시고 또 거기에 붙어있는 표지를 읽으시고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 참 좋을 거예요. 고고학을 멀리 있는 학문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유적이나 유물 그런 것을 실생활에서 접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를 알므로 인해서 미래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그런 생각을 촉발시키고 안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문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자료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여러분 주변에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 중에는 뭐 미술품 또는 뭐 악기, 뭐 사진기, 뭐 축음기, 뭐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 민족이랄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먼 과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유물이나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물관을 여러분이 좀 가보시는 것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 데를 가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에 살면 그런 문화의 향기랄까, 문화의 흐름이랄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또 전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향유하지 않고 그냥 글쎄 이런 말씀 드려서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빠가지고서 그런 걸 전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가보고 그 딱한 일이죠. 지금 벚꽃이 만개했는데 이제 곧 벚꽃이 사라집니다. 이제 아마 한 2, 3일 있으면 벚꽃을 못 볼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그냥 그 뭐 멀리 꽃 구경 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옆에 가족들이 나와서, 요새 뭐 자녀들이 없고 이제 부부가 있는 노인 부부가 있으면 둘이 나와 가지고서 걸으면서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으면서 꽃 구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꽃 구경을 멀리 가야만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분들은 뭐 박물관이 뭐 널널합니다. 중앙박물관도 있고
국립박물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도시에는 어디 가든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성서 고고학이라 이거 먼 나라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고학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오는 그 유물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투탕카문 왕의 전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번 했고 근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제가 그 사진을 전시 사진을 어디서 얼핏 봤는데요. 저는 그 과거에 2번 왔을 때 2번 다 가봤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인데 모조품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품에 버금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가서 보고 그 설명하는 사람들의 학예사의 설명도 듣고 또 도록을 사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유물도 있고 뭐 터키의 유물도 있고 뭐 흔하진 않지만은 아주 한참 전에 뭐 이스라엘 유물도 온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해외에서 특히 성지에서 오는 유물이 있으면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유물전에 보면 이집트 유물전도 있었고요. 이스라엘도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었고요. 터키도 있었고 이란인가 이라크 유물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서 보면은요, 이 전시회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글자를 이제 유물이 있으면 유물 밑에 설명하는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글자를 얼마나 작게 해놨는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대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써서 붙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작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시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머릿속에 글자가 깨알같이 작아야만 된다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고고학을 생활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첫 시간부터 공부했던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에는 2월 달에 제가 첫 강의를 했을 때는 그 좋아요를 누른 분이 한 7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이라 그랬는지 그다음에 이제 한참 쉬는 바람에 쉬고 이제 3월 달에 들어와서 2번째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 좋아요가 붙는 것이 한 300개밖에 안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하고 듣고 있는지 처음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포기한 분이 많으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의견이나 뭐 요청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댓글을 달아 주셔야 되는데 댓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지 책을 읽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댓글을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겁니다. 자, 이 지도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지도가 성지의 범위라고 해도 맞는 말일 텐데요. 이 왼쪽으로 좀 더 가면은 그리스와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성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지의 그 사건들이 그쪽으로 퍼져나가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이제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룰 적에는 이탈리아도 포함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는 데가 이제 주종인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기 그 지도에 보면 중간쯤에 캐나안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원래 발음은 캐나안입니다. 캐나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나? 여러분 지금 이 칠판에 쓴 거 잘 보이죠? 잘 보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칠판에 쓴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한테 직접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이 하시는 강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원에, 청교도 신학원에다가 제가 하얀 칠판을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화이트보드로 제가 지난 2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원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흰색 판에다가 이제 이 검은색, 이 빨간색 이런 마커로다가 제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백목이 형광백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백목이 형광백목이 있는데 이거는 잘 보인대요. 지금 보니까 이거 써놓은 거 잘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 일반 백목보다 여러 배 비싸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일본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왜 그 가문 대대로 뭘 하지 않습니까? 장인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사람하고 친구였는데, 젊은 한국 사람이 백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좋은 친구가 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이 한국 사람에게 이 회사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생산을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일본에서 했는데, 그리고 미국 아마존에서도 이 백목을 팝니다. 제가 백목을 이거 12가지를 가져왔어요. 이 고고학 하는데 아주 좋은 백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초록 칠판에다가 이 백목으로 쓰는데, 지금 이제 이 초록색을 한번 써볼게요. 캐나안이라고 쓰는데, 이 칠판이 낮아가지고 저 위에 쓰는 건 안 보이겠군요. 위에 쓰는 건 안 보이네. 그래서 이 캐나안이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이 결국은 가나안의 중심을 흐르는 게 요르단강이거든요. 이 요르단강의 오른쪽을 현재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왼쪽에는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요르단이 있는 쪽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쪽을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시스 요르단.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이면은 다시 화이트보드로 바꿔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시스 요르단, 이 위에가 갈릴리 호수죠. 제가 여기 밑에 있는 게 사해죠.
사해와 갈릴리 호수. 이 둘 다 호수입니다. 사해라고 해서 바다 해자를 썼지만은 호수죠.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란 말도 있고 갈릴리 바다란 말도 있는데, 우리 또 노래들, 아이들이 부른 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은 양이 많은 저수지 같은 호수를 보게 되면은 그걸 바다라는 용어로, 얌이라는 용어로 그대로 썼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위치는 왼쪽으로는 지중해란 바다가 있어서 아주 딱 한정되어 있죠. 오른쪽은 땅이지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 반도는 아주 열악한 광야와 사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가나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즉, 오른쪽으로 아시아에서 오는 교통이, 아시아에서 오는 것이 문화적인 것이든 어떤 침략이든 정치적인 영향력이든 이것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와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갈 적에는 이 가나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량이죠. 그리고 물론 서쪽에서, 유럽에서 그리스와 이 터키를 거쳐서 오는 영향력, 오는 문화적인 힘, 문화적인 요소들이 올 때에 아프리카로 들어가려면 역시 가나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는 이집트가 아프리카거든요. 이집트는 근동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인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여기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나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와 아프리카의 문화가 통과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굉장한 그 지성적인 스티뮬레이션, 영어로 스티뮬레이션, 자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또 인더스 강, 황하, 이런 강 유역이거든요. 또 나일강, 유럽에도 강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인류의 문화가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성경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 가나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족이죠. 당연히 여기 가나안이니까. 근데 가나안족이거든요. 가나안,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족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헷 족속, 히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등등 여러 족속이 있는데, 이들을 몰아내고 여기 시스 요르단과 프랑스 요르단의 일부에 정착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가 헤브라이즘의 정수거든요. 물론 그 탈무드나 다른 랍비 문서나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핵심이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우리 인류의 문화사와 정신사에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본적으로 지리학에 대한 것과 고고학에 대한 것을 배우신다면은 인간의 그 정신사에 대해서 정신 문화에 대한 것을 또 따로 독서를 통해서 또는 어떤 특강이나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강이 요르단 강이라고 하는 이 작은 강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강에서 물이 아주 소량 흐르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많았지만 지금은 개천 같은 그런 작은 강입니다. 이제 강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제는. 그 이유는 제가 뭐라 그랬죠? 양쪽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 쪽에서 다 물을 당겨 쓰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고 목욕이나 그 건강을 위한 용수로 쓰고 또 농업 용수로 당겨서 밭이나 과수원에 물을 뿌리고 뭐 이러니까 또 집안에 정원에도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요르단강에 이제 죽어버린 거죠. 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물의 양도 줄었고 또 날씨가 뜨거워서 물이 증발하는 양도 늘고 하니까 이 강이 아주 폭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어떤 곳 가면은 우리 요 강의실만큼 이렇게 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요르단강 유역에서는 문화가 크게 발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게 모든 문화가 통과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랜드 브리지 땅으로 된 다리다 이거죠. 땅다리 육교라고 할 수 있죠. 땅으로 연결된 다리다 이거죠. 북쪽과 남쪽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그 사고의 정신 세계의 그 어떤 자극을 받아서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아주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사상을 보면 생각이 깊어요. 우리 한국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도 알고 보면은 북쪽과 남쪽, 대륙과 이 바다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문화가 통과하고 문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고가 깊을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그리고 쉽게 남에게 선동을 당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토양이랄까 자세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지 못해요. 이 코리아는 냉정하지 못해요. 코리안들은 냉정하지 못해. 냉정하지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쏠리고 막 그냥
남들이 하는 말에 우왕좌왕하고 대중 심리에 쉽게 빨려 들어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진실을 파악하기 전에 막 공격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느 민족이나 뭐 그런 어느 나라나 그런 경향은 조금씩 있겠지만은 그것이 심하다. 이 코리아는 그게 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코리아의 문제는 이것이 이념 대결. 지금 무슨 이념 시대냐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리석거나 아니면 어떤 그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념 대결이 심각하거든요. 이념 대결이 지금 한반도만큼 이념 대결이 첨예한 곳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이 첨예하거든요. 이 이념 대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어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이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몰아붙이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거기에서 구석으로 코너로 몰리든지 아니면 반격을 할 때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 성향이나 과거를 가진 것으로 치부하거든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루속히 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유산 그리고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 세계와 자유롭게 교류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그 자기의 생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만 됩니다. 제가 북한 사람을 그 다른 나라에서 한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요, 생각이 딱 막혀 있고 대화가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서 그동안에 정말 생각의 자유를 누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좋은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의 유물은 또는 유적은 또는 문화유산은 굉장히 그 국제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솔로몬의 그 왕궁이라든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그 신전, 성전이죠. 성전도 알고 보면은 그 성전 양식이 가나안의 다른 지역 또는 국제성을 띤 다른 지역의 영향력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신약 시대 가까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증축하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그 성전을 그때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을 못 본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멋있는 건물 또는 가장 위대한 건물을 못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 양식이 해외에서 왔다 보는 거죠. 우리는 뭐 해외란 말이지만 외국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제가 톡이라든가 건축 양식이라든가 또 기타 유물에서 그런 국제성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가나안의 북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하고 가나안 사이에 있는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 그다음에 가나안에서 북쪽으로 바닷가로 가게 되면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 옛날에는 페니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페니시아.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친밀하게 보시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건 이스라엘 지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계곡이 깊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르단 강물이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들어오는데, 지도에 보면 사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해적의 길이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72km 정도 돼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길이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거대한 호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사해는 소금 호수이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는 못합니다. 보통 바다보다 이 소금의 양이 6배가 많습니다. 염도가 6배가 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사해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뜹니다. 옛날에 제가 젊어서 그 해병대 훈련 받을 적에 포항 앞바다에서 뜨지 않아 가지고 물에 다 처박아 놨는데 뜨지 못하는 이 장병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사해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너무 많이 잘 뜨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깊은 골짜기, 이 골짜기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도 골짜기는 계속됩니다. 쭉 올라가면은 그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베카라는 골짜기입니다. 베카는 아랍어로 골짜기란 뜻입니다.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걸 베카라고 하니까 그게 고유명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베카밸리라고 했어요. 베카밸리. 근데 베카가 아랍어로 밸리라는 뜻이거든요. 밸리,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 있으면 보이나요? 베카, 밸리. 근데 이 단어도 아랍어로 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밸리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카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르단 골짜기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내려가면서 홍해 골짜기가 되고 그게 쭉 아프리카의 모잠비크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깊은 계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강의 왼쪽을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것이 캐나안이었다. 이것이 캐나안이었다. 가나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라틴어로 왼쪽을 이스라엘에 있던 곳을 시스요르단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을 우리는 트랜스요르단이라고 한다. 트랜스요르단과 시스요르단이라고 한다.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어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문적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이것은 이제
이집트의 델타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그 바다에 보면 섬이 하나 있죠. 그 섬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윗부분에 갈색으로 표현된 데가 거기에 레바논이죠. 이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나중에 그게 철기 시대에는 페니시아라는 곳으로 불렸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와서 보면은 이집트 북쪽에 보면은 초록색 부분이 있죠. 여기를 삼각지처럼 생긴 곳이다 그래서 삼각주라고 하는데 델타라고 하는 곳이죠. 델타. 여기는 물이 많고 비옥한 곳입니다. 그 밑으로 쭉 초록색 띠가 있는데 이것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유일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지구를 보면 또는 전 세계 지도를 보면 모든 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거나 동에서 서로 흐르거나 그러지만은 또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지만은 이 나일강이 유일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게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이 남쪽의 지형이 더 높다는 것이죠. 높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많이 갔는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수단을 통과해서 이제 이 나일강의 물줄이 흘러가고, 또 하나는 이제 우간다 쪽에서 또 내려오는 물이 이 수단 쪽에서 합쳐가지고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양쪽을 왼쪽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불모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갈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이 요르단강 유역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 없으면 죽는 곳입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헨리 브레스테드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의 학자가 과거에, 이미 물론 돌아가셨죠.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즉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 델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시나이 반도가 나오잖아요. 시나이 반도가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의 아주 모양 자체가 딱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죠. 여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현재는 이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근데 과거 성경 시대에는 이게 이집트의 영토인지 가나안 쪽으로 붙은 건지 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나이라고 하는데요. 시나이 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탈출할 때 통과한 곳이 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건넌 그 홍해가 어디냐? 이 시나이 반도가 이게 삼각형이니까 이 홍해가 이렇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올라가 두 갈래가 되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고 봐야 되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이 반도를 관통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관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모세 때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걸 걸어서 건너가는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6개월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걸렸을지 알 수 없는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오기 전에 이집트 군대가 급하게 추격해서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른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이집트 왕이 몇 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야, 안 되겠다. 가서 그놈들 잡아와라. 이렇게 보냈겠어요? 아니,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군대를 보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모세가 통과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 지명이 뭐 모세의 우물, 뭐 모세의 산,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것은 당연히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고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다윗과 상관이 없는 곳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 안에 아랍 사람들이 세워놓은 망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시대의 망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망대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탑 또는 다윗의 망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이 자리에 있었나? 아니죠. 아니에요. 다윗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설이 생기잖아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전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다가 그 이름을 붙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모슬렘 영역이지 않습니까? 모슬렘이 모세, 아브라함을 다 존중하고 또 특별하게 모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어떤 지명을 부른다, 그게 성경 지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선적이고 학문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고고학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고 지리학을 모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할 때에 지금 구경을 가가지고 여행을 가서 거기서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사진 찍어 가져와서 여기서 성서 지리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과 뭐라고 할까요? 무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이 어떻게 거기에 붙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을 잘 해야만 지리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 성서 고고학 또는 지리학을 한 사람들은 아랍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해서 지리적인 지명을 그 언어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곳에 그런 지명이 붙게 됐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서 지리학을 가르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는 성서 고고학을 가르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장을 받는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냥 가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 가져와서 이것이 성경시대에 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그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중요한 때에 중요한 장소에서 사실은 그것이 아닌 얘기를 하는 관광 가이드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지도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12지파가
이제 이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가졌죠. 그것이 이 지도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요르단 강의 왼쪽과 오른쪽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 연수를 가면 저는 이제 성지에 뭐 수도 없이 많이 갔죠. 제가 뭐 성지에서 살기를 13, 14년을 살았고 거기서 강의를 했고 교수를 했죠. 교수를 했고 학교 책임을 맡았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지와 저는 그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제가 매년 이스라엘은 한 2번, 3번 갑니다. 학생들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래에서는 이제 저 혼자 가서 고고학 연구 결과를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가서 새로 전시된 유물들을 보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성지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쪽에 이스라엘 쪽이죠. 이스라엘을 지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스 요르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쪽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트랜스 요르단. 근데 성지에 가게 되면 저는 반드시 100% 학생들을 이스라엘과 요르단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 4일 간다, 5일 간다 하는 건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여기 최소한도 2주가 필요합니다. 2주. 3주, 석주를 가면 더 좋죠. 근데 요즘은 여행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석주 동안 여행하는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참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2주 안 되면 한 11일 정도는 꼭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와 요르단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에서 다시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르단강의 왼쪽과 오른쪽 시스 요르단과 트랜스 요르단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 봐야 된다 그죠. 역사가 양쪽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사건들이 양쪽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지도를 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단순화됐죠. 단순화되는데 맨 위에 보이는 것이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중간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것이 유다 지방. 근데 그때는 유다라고 하는 거 주디아 그러죠. 유데아. 왜냐하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요르단강의 오른쪽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카폴리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게 젖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칠판에 쓰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인지 화이트보드에 쓰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이 저한테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게 마르면 쓰겠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거는 데카폴리스.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세월이 많이 가서 이제 외국어도 잘 아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발음을 잘하는 거죠. 데카라고 하는 건 열을 말하는 거예요. 열. 폴리스는 도시.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곳이다. 어떤 도시들이냐? 10개의 도시들이다. 10개의 도시들이다. 10개. 어떤 도시냐? 유대식이 아니라, 즉 히브리식이 아니라 그리스식.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이죠. 그리스식의 그리스풍의 도시들이다 이거죠. 이방 도시들이다.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방 도시다. 거기가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그래서 그 이방 도시들인데 지금도 가면은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큰 유적이 제라시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로마 도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성지 가는 걸 하나의 작은 목표로 삼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페레아라고 하는 것이죠. 페레아를 우리 한국 성경은 베레아 또는 베레아라고 써 있는데 페레아가 이게 유대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저기 데카폴리스는 이방인 지역이지만은 페레아는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때에 이 요르단강의 왼쪽에도 살았고 오른쪽에도 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서 목을 처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는데 어디서 죽느냐면 요르단강의 왼쪽이 아니고 그 페레아의 남쪽, 즉 사해 오른쪽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케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처형됐습니다. 마케러스. 제가 성지에 가면 꼭 여기에 학생들을 또는 목사님들을 거기에 안내해서 거기 갑니다. 거기 가야 순교가 뭔지, 거기 가야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사역을 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사역을 하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게 신약시대 지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고학할 때에 이 유물이 구약시대 것이냐 신약시대 것이냐 할 때에 이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데야, 그다음에 페레아, 데카폴리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지도책, 이 바이블 아틀라스를 꼭 필독서로 생각하시고 이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게 고고학 책이 아니고 지리학 책입니다. 저의 친구가 저술한 것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슬슬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매일 조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서 꼭 읽으시기를 제가 아주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도 좋은 그림들, 또 과거의 그 모습을 가장 가깝게 재현한 그림, 도면이죠. 도면. 그 다음에 지리적인 지도들, 그리고 유물 사진, 뭐 식물에 대한 사진,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좋으니까 꼭 이거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강의에서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걸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경 시대의 그 역사,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 사건의 흐름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이 고고학의 용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첫째, 성경이라고 합니까? 성서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면 보수적인 사람이고 성서라고 하면 자유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성경이라고 하든 성서라고 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베드로서, 성서를 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나 성서나 다 좋은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자유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든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든 여러분이 입맛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성경 고고학은 근동 고고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는 우리가 이걸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 이런 데서 하는 고고학을 성서 고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의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 고고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 성경 때문에 한 겁니다. 성경이 과연 과거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고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 고고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에 가까이 오면서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여기 용어에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성경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인류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인류는 무엇을 먹었는가, 인류는 어떤 무기를 썼는가, 일반적으로 이게 보편화되는 이제 학문이 이제 성경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지역과 성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용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야가 꼭 성경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류에 관계된 거,
인류의 생활성에 관계된 거, 인류의 갈등, 전쟁, 주로 전쟁이겠죠. 갈등이나 갈등에 관계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고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죠. 또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들, 뭐 다른 지역에는 문서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문서들에 관계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을 하니까 이거를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지 말자 하는 문제가 대두해서 지금은 근동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근동 고고학. 근동 고고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근동 고고학은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동이라는 말과 중동이라는 말, 이 사이에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뉴스에는 중동이라고 나오잖아요.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미들 이스트, 동쪽은 아시아란 뜻이거든요. 그 중앙, 즉 가운데 있는 아시아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가 중앙아시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주변으로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탄자가 무슨 나라들, 뭐 타지키스탄, 무슨 뭐 누리스탄, 무슨 이 탄자가 무슨 나라들 있잖아요. 그 탄이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쪽을 우리가 이미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놔두고 엉뚱하게 그 아시아 지도의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을 중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동. 이 용어가 겹쳐요. 용어가 겹치는데 따로 다른 지역을 부르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중동을 미들 이스트다. 그리고 이거를 센트럴 아시아다 그러는데, 센터나 미들이나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 용어는 같은데 다른 지역을 설명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걸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를 근동이다. 근동은 Near East. Near 가깝다 이거지. 어디서 가깝냐? 어디서 볼 때? 서양에서 볼 때 가까운 아시아다. 이스트는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학문에서는, 저랑 공부하는 데서는, 또는 여러분이 고고학이나 지리학을 전문적으로 배울 때는 그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시고 중동이 뭔지, 미들리스트가 뭔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근동이라는 용어를 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PPT 비춰주세요. 보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미 제가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가나안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냐? 여러분 이제 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 범위로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같은 겁니다. 물론 현대 지도에서는 가나안의 오른쪽 부분, 요르단강의 오른쪽 부분을 요르단이라고 하는 아랍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특히 구약 시대에는 요르단강의 양쪽을 가나안을 다 차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신약 시대에는 제가 신약 시대 그 사진을 지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일부가 페레아 유대인들 지역이고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뭐냐? 그럼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이게 대단히 이제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뭐냐에 대해서 용어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이 뭐냐?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소수지만 있어요. 그건 이제 아랍 계열 사람들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은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느냐? 이 말은 로마가 이 성지를 점령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있던 그때가 로마 시대거든요.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반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축출해 버렸죠. 그리고 거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필리스틴이라는 말을 라틴어식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이에 인종적인 관계는 없다. 인종적인 관계는 없다. 인종적인 관계는 없다. 이 칠판을 다 비춰주세요. 이 인종적인 관계는 없다. 인종적인 관계는 없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필리스틴 사람의 후예다.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렸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럼 이름만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이름만 빌려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면 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니까 거기가 빈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즉 동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살으니까 이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완전히 아라비아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아랍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랍 사람. 아랍인이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들어온 아랍인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그 전에 어딘지 모르죠. 그냥 로마 시대부터 뭐 남아있던 사람들인지 그 남아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재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과거에는 19세기까지는 자기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공문서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쓰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이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는 성서 고고학을 근동 고고학이라고 부르기 전에 팔레스타인 고고학이라고도 불렀어요. 팔레스타인 고고학. 그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18세기, 19세기에는 중립적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정치적인 용어가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 팔레스타인 이런 용어들이 아랍 사람들에게 거기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쓰는 용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써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거죠. 오케이.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그 일부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8세기, 19세기까지는 전체를 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부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변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9세기까지는 가나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게 같은 범위였죠. 근데 지금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과거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안에 지금은 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시나이 이런 용어들은 과거의 용어들인데 지금 그대로 쓰는 거죠. 과거에 터키는 아나톨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아나톨리아. 터키는 아나톨리아. 터키는 아나톨리아. 레바논은
그냥 레바논. 시리아는 과거에도 성경시대도 시리아. 이라크는 성경시대에는 아시리아, 바빌론. 그 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 이집트는 그대로 이집트. 시나이는 그대로 시나이. 그렇죠? 아나톨리아. 지금은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 그래서 이런 지명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명의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학문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자, 히브리인과 유대인은 뭐냐? 우리가 이제 고고학을 할 때 보면 이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 족속들이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특별히 우리가 다루는 유물들이 성서 시대니까 당연히 히브리인이 또 유대인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히브리인과 유대인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히브리인과 유대인이 이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자, 히브리인은 누가 히브리인입니까? 누가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나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이 누가 히브리인이고 누가 유대인인가? 유대인과 히브리인과 같은 용어입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서 시작한 12지파.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자손들과 12지파는 다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에서 이 12지파가 그대로 존속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게 잡혀가죠. 북쪽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죠.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다 이거죠. 유다 지파. 물론 이 돌아온 사람 주종이 유다지만은 다른 지파에서 뭐 돌아온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를 들면 신약시대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인. 자,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신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소수를 빼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뭐냐 그러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유다지파 사람이다 이거죠. 그럼 유다지파 사람은 히브리언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히브리인을 조상으로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자기 뭐라고 부르냐? 주스라고 그러죠. 주스.
주스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야, 주데야. 로마 시대는 여기를 주데아라고 그랬거든. 주데아. 주데아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스. 유대인. 이렇게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히브리인의 그 용어상의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 히브리인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인 안에는 12지파가 있으니까 히브리인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론 유대인이 히브리인이냐? 그럼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히브리인의 일부니까. 그래서 현대 역사를 보게 되면 Jews, 영어로 Jews라고 그래요. 유대인.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걸 하는데 중요한 용어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텔. 다시 PPT를 보겠습니다. 텔은 TEL, 영어로는 TER이라고 써요. 텔은 유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적을 텔이라고 하는데 어떤 유적이냐? 평평한 유적이 아니라 언덕처럼 보이는 유적을 텔이라고 합니다. 언덕처럼 보이는 유적을 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덕이나 산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있어도 아주 드물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올라가 보면은 이 위에 토기 조각이 많이 있어요. 토기 조각이 많이 있으면 이것이 주거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굴을 해보면 이렇게 층이 나타나요. 이 안에 이렇게 층이 나타나요. 층이. 이걸 고고학 층이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 지금은 지하지만 과거에는 지하가 아니었어요. 여기 높아진 거예요. 땅에. 바람 불어서 먼지가 쌓이고 사람들이 어떤 건축 활동을 하는 바람에 흙이 쌓여가지고 여기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그래서 여기 시대별로 여기가 이른 시대고 여기가 늦은 시대, 우리에게 가까운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여기다 건물을 짓고 살았단 말이죠. 이게 여기가 파괴되고 나서 또 짓고, 이게 파괴나가 또 짓고, 이러다 보니까 높아진 거죠. 이것은 자연적인 언덕이 아니고 사람들의 건축 활동 때문에 또는 파괴 활동으로 인한 건축 활동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인공적으로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산을 만들자 이렇게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들이 살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텔. 이거 그게 안 보이네. 내가 이 밑에 쓸게요. 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텔. 아랍어도 이거를 텔이라고 하고, 텔. 히브리어도 텔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랍어로 쓸 때는 이거를 L자를 하나 더 붙여줘요. L자 하나. 그러면 이건 아랍어를 번역한 것이구나.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는 L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은
도시 이름이잖아요. 텔아비브. 아비브는 봄인데 아비브는 봄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서 아비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이름이죠. 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름을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막 지으니까 이름이 예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텔아비브. 그래서 봄동산 그런 뜻이죠. 텔이 동산이란 뜻인데 언덕이란 뜻인데 자연으로 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런 모습이 평지였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동산처럼 된 그런 유적을 우리는 텔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고학 하는데 가장 많이 만나는 게 톡이에요. 톡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썼는데 그때는 이거를 토기를 굽는 열이 약했어요. 한 900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것이 도자기가 되려면 1200도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서시대에는 그 정도로 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재료가 없었어요. 그런 연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900도 정도, 800도, 900도.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보면 이게 여전히 흙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톡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릇들은 토기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도자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도자기란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AD 15세기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BC로 가면 BC로 가면은 도자기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고고학에서는 도자기라고 하는 용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성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도자기라는 용어를 쓴다? 이거는 무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서기 전, 기원 전, 이때 BC라고 써요. 우리가 BC라고 쓰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BC라는 말을 안 쓰고 BCE라고 써요. BCE.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1981년에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학자들이 BC가 아니라 BCE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쓰더니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써요. BC. 이거는 Before Common Era. Before Christ가 아니고 Before Common Era.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걸 CE라고 써요. 우리는 이거를 BC라고 쓰잖아요. 여기를 AD라고 하잖아요. AD라고 쓰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BCE, CE 이렇게 쓴다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학문적인 책을 보면 이렇게 쓴 것이 있어요. 그러면 CE는 AD라는 뜻이고 BCE는 BC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Before Common Era. Before Common Era 전이다 이거예요. Common Era가 뭐냐? 우리가 쓰는 시대를 Common Era라고 그래요. Common Era. 예, 공통의 시대가 이거죠. 이게 BC는 Before Common Era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용어를 볼 때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가 시작할 때 기도를 못했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고고학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신선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강의를, 지나간 강의를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시고 찾아보시고 또 새로운 강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서 고고학을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학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끈기를 주시고 결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원을 복 주시고 신학원에 복을 주시고 청교도 신학원에서 일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